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 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오터레터의 발행인 박상현님과 샌프란시스코 대학 부교수 정은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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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여기는 그쪽은 어떤가요? 저희 시애틀 같은 경우는 그 히트웨이브 지나간 다음에는 그 시애틀 평년 기온을 좀 잡아서 네, 한낮에 더울 땐 한 26도, 7도, 그리고 아침에는 음, 한 15도, 16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긴팔 입고 있어요.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선선해져가지고 긴팔을 입었는데, 근데 지난 한 2, 3일 정도는 그 해가 좀 뿌옇게 보일 정도로 음, 저 서쪽에서 오는 그 뭐죠? 산불. 와일드파이어 때문에 예, 스모크가 예, 넘어와서. 예. 그래서 좀 그런 태양도 좀 뿌옇고 약간 그 서울 그 뭐랄까 황사대 보는 느낌? 아, 그리고 이 달도 좀 동네, 노랗고. 이 동네 살던 친구가 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와일드파이어 때문에 그리고 예.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버스턴 근교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아, 거기가 여기보다 공기가 더 나쁜데 원인이 북서부 산불인 거예요. 그래서 음, 자기 그 미국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이사 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이거 공기청정기도 다 막 주고 왔는데 아, 근데 공기청정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특히 저희 이제는 서부는 아예 이 와일드파이어 시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자주 이제 네.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4, 5월 달에는 꽃가루 엄청 심해가지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와일드파이어 시즌 되니까 저 뒤에 보시면 저 빛나는 저 음, 공기청정기가 아, 호웨이가 진짜 아, 아마존에 반짝반짝 팔던데. 빛나는 거. 예. 네, 코에 아, 그 샵 따로 있죠. 예. 근데 한국보다 거의 반값이던데요. 그래서 바로 샀어요. 예. 아. 진짜요? 아니, 지난번에 와이어커런가요? 거기서 그 제품 소개한 데서 그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제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상위에. 그래서 역시 한국은 모든 걸 먼저 겪고서 제품도 제일 좋은 게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찾는 순간에 한국 제품들이 상위에 쫙. 아, 참. 맞아요. 네. 좋은 일이니 아니. 저희는 학교 이제 그 아예 공고가 나왔어요. 오늘 그 에어 퀄리티 인덱스가 얼마 이상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머전시 프로토콜 시작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저희 이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수업 같은 거 다 취소하게 음, 되면 음. 그렇게 한다고 어나운스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렇게 프로토콜을 오늘 이메일로 돌렸는데 한 2년 전에 갑자기 그 전에 산불은 그렇게까지 샌프란시스코까지 공기 영향 끼치지 않았는데 한 2년 전에 갑자기 확 나빠졌을 때 좀 우왕좌왕했거든요. 다들 예. 처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들 경험이 쌓여서 이제 뭐 음, 수치는 누가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뭐 이렇게 쫙 아, 생겼어요 프로토콜이. 작년 같은 경우에 시애틀이 그 산불에 좀 그 직격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났었는데 그 뉴욕 타임즈 그런 인포그래픽 기사 있잖아요. 그게 네. 떠가지고 봤더니 지금 시애틀이 지구에서 제일 공기질이 안 좋고 막 그런 표시가 난 거예요. 뭐 방글라데시랑 막 진짜 안 좋은 중국 그런 공업지대랑 막 이런 게 서울도 포함이죠. 안 좋은 네. 동네로. 그래서 했는데 시애틀이 한동안 거의 한 일주일 가량 세계에서 공기질이 제일 안 좋았었기도 했었어요. 아, 2년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빨개졌잖아요, 하늘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엄청났었죠. 그때 아, 약간 그 블레이드 러너가 네, 네, 블레이드 러너 같다고 막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버즈터 픽스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요. 네. 네. 상현님 먼저 소개해 아, 주시죠. 네. 아마 뉴스 크게 나오긴 했지만은 시몬 바일즈가 말하자면 미국에서 체조 선수로 아마 이 정도로 훌륭한 체조 선수가 우리 세대에 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사람이야 싶을 정도의 점프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점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일즈가 그 기권을 했죠. 팀에서 기권을 했고 오늘 또 종합 경기에서 기권을 했고 근데 이제 개인전은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기권을 한 이유가 이제 멘탈 헬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그 요즘 많이 요즘 유행어긴 한데 GOAT이라고 GOAT 그래서 Greatest of All Time에서 이제 그 GOAT를 많이 쓰는데 이런 정도로 전에 본 적이 없는 정도의 점프를 하고 키도 굉장히 조그마하고 그냥 거의 완전 근육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권을 하면서 그 기권을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그 멘탈 웰빙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체조 선수가 그러니까 나는 체조 선수 이상이다. I'm more than just a gymnast.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 체조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탈락하긴 했지만은 그 마지막 그 성화 마지막 주자였던 그 나오미 오사카 나오미가 똑같은 이유를 그 뭐죠?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아마 3편인가 그 말이 나와요. 자기가 그 테니스를 하지만은 테니스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난 테니스만 하러 태어난 건 아니다는 얘기를 살짝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굉장히 겹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둘 다 199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Z세대를 얘기할 때 97년부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Z세대 가장 맏언니 격인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뉴스에 나오면서 나오미 오사카 얘기랑 시몬 바이슬 얘기를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 이유가 이제 둘이서 같은 얘기를 했고 같은 세대고 이게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쟤네 철없어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가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들어가니까 나 안 해. 나 힘드니까 게임 못 하겠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밀레니얼 때보다 훨씬 더 뭐랄까 정신 건강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세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 지난 4월쯤인가요? 그 뉴욕 타임즈에 그 구글 엔지니어 한 분이 그분 이름이 좀 특이한데 에미 니펠드라고 제가 읽은데 에미 니펠드라는 구글 엔지니어가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구글을 그만두면서 자기가 구글에서 겪었던 일을 적었거든요. 근데 그 적은 글의 제목이 After working at Google, I'll never let myself love a job again.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구글에서 구글 일이라는 직장을 너무 좋아했고 거기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다 좋아서 이건 내 삶의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일은 일이구나. 직장은 직장이지 절대로 가족을 대신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서 거기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 거는 돈을 벌려 다니는 거지.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고 직업이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식의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오사카 나오미하고 그 시몬 바일즈보다 1년 먼저 태어난 1996년생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대가 직장하고 일하고 자기 정신 건강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그걸 워라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거를 좀 더 진지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후에 재밌는 그 라디오를 듣다가 재밌는 얘기, 정신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론탈 로브 전두엽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두엽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전두엽이 그 완성이 되는 게 27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살, 6살쯤 되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멘탈 헬스하고 멘탈 퍼포먼스를 두 개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나오미 오사카나 아니면 시몬 바일즈 같은 사람이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퍼포먼스, 정신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감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는데, 만약에 내가 전기업이 완벽하게 발달하지, 다 fully develop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닥칠 위험이라든가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겁없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어, 시몬 바이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점프를 하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자기가 점프를 정말 무섭게 하잖아요. 저게 저만큼 돌고서 발이 땅에 떨어질까 머리가 먼저 떨어질까 걱정할 정도로 많이 도는데 그거를 걱정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해서 다치는 거에 대해서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줄어든 건 절대 아니고 점프력이 줄어든 건 아닌데 멘탈 퍼포먼스에서 그 대목에서 이제 다 자랐으니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럼 경기란 뭐고 정말 사람이 겁없이 뛴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할 수준까지 자기 신체를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좋은 걸까? 이게 직업이 이 사람의 기록이 인류의 기록이 이 사람의 전체 인생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되게 재미난 소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그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대대로 목숨 바쳐서 금메달 따와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우리는 약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에서 한일전 붙었다 그러면 뭐 죽어서라도 이겨서 와라 약간 거의 이 수준이잖아요. 막 피 흘리고 막 군대 감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게 열정 막 예. 열정이죠 완전. 네, 그게 안 되면 뭐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사실 개인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차원에서 되게 재미난 부분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구글 엔지니어 뭐 에미 니펠드인가요? 니트펠드? 네. 네, 네. 이분이 말씀하신 뭐 구글에서 이제 일하고 나서 다시는 잡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저만 해도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1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업앤다운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통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 못한다고 갑자기 뭐 태형에 처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뭐 뭐랄까 되게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회사 생활인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에서 되게 경쟁도 무시무시하고 뭐 승진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닐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막 가끔 저한테 일 어떠냐고, 일 재밌죠? 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일은 일이죠. 뭐 사실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일도 빠르게 하고. 근데 일이 일이지, 일이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제가 아니고, 저는 빌 게이츠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많은 분들이 회사와 저를 동일시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제 기억에.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밀리 필드의 경우는 제가 그 책 다 읽지는 않고 그 사람이 같은 주제로 책을 냈거든요. 네. 근데 다 읽지는 않고 일부만 보긴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일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 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자기 가족 관계를 어떻게 보면 대치하는 그런 느낌이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에게서 얻고 싶은 신뢰, 가족에게서 얻고 싶은 안정감을 일하는,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서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은 일이다라는 말도 저는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자기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사실 일에 소비하게 되는데 특히 실리콘밸리는 저 가끔 우버 이런 거 타면 물어보거든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옆에 풀 같이 탄 사람들한테 장난처럼 물어보는데 60시간 미만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음. 음. 사실 저는 그러면 근데 네, 일하는 시간 자체를 세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이들 왜냐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거를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맞아요. 이거를 몇 시간을 일을 세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특히 뭐 점심 시간 같은 경우도 저는 20분 이상 점심에 소요한 적이 없어요 거의.
않을까. 샌드위치 제가 먹거나. 네. 사장님 그 나중에 혹시 아이가 생기시면 세게 돼요. 왜냐면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랑 베이비시터 오는 시간이랑 혹은 애가 학교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셀 수 있어요. 아니 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있을 때 사실 런치 미팅을 뭐 안 잡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런치 미팅이 있는 날이 더 많거든요. 뭐 그러다 음, 보니까 막 이게 샌다고 굳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음, 일에 무조건 내 혼신의 힘을 100%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바쳐서 일하는 것도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 영혼이 여기 귀속된 건가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거든요. 그러면 음,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오피스 아워라든지 이런 재미난 것도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영혼을 정말 갈아 넣는다와 자기의 아이덴티티 일부다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상희님의 아이덴티티, 디자이너라는 아이덴티티가 크게 들어가 있고 그 아이덴티티의 일부는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다른 디자이너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그런 디자이너분의 아이덴티티도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의 자아에 일이 안 들어가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아 안에 들어가 있는 일과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 사실 다 직장 생활 몇 년 해보고 나면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다들 그러지 맞아요. 않나요? 직종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 I cannot love my work이라는 말보다는 I cannot love my colleagues라고 하면 모든 직종에서 다 동의해 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아, 제일 그래서, 어려운 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사람들 많이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에이스만 갖다 놓고 제일 중요한, 결국 사람이 그러니까 뛰어난 에이스, 그러니까 A급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는 그 헤이스팅스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그 훌륭한 동료가 옆에 있는 회사로 만들어 놓는 거. 음, 저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사실 이 이야기로 뭐 사실 이슈 토크를 좀 진행을 해봐도 언제 좋을 한번 진행을 만한 해보죠. 그런 네, 내용일 것 같아서, 네. 그럼 저희 직장 내 다음 SOL에 대해서. 좋습니다. 뭐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저 다른 올림픽 관련 소식 한 가지 뭐 더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도쿄 올림픽 2021이라고 해야 되나요? 2020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식 명칭은 여전히 2020이긴 한데 그 요번에 LGBTQ 성소수자 선수들이 역대 가장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최, 음, 최소 168명이 참여를 어, 했다고 하고요. 네, 2016년에 개최된 이 리우 올림픽 당시의 3배 이상이고 그 수치는 음, 그리고 모든 하계 및 동계 올림픽에 참가했던 성소수자 선수를 합친 수보다 많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음, 사실 이제 LGBTQ에 뭐 다양한 이제 어 그런 타입의 성소수자들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죠. 사실 이슈가 되는 그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 게 트랜스젠더 분들이에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 되게 논쟁적으로 사람들이 맞아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트랜스젠더는 어떤 성과 경쟁을 해야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과연 원래 태어난 성과 경쟁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바꾼 후에 성과 경쟁을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사실 갑론을박이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부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세메니아가 그 문제를 가장 크게 뭐랄까 드러나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세메니아 선수였는데 여성으로 여성부에 출전을 했는데 누가 보기에도 남자고 뭐 근데 그 뭐랄까 신체 검사를 하면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남성하고 여성이 분명히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뭐 유전자 검사하고 신체 검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유전자 검사하고 신체 검사가 서로 다른 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성의 신체를 갖고 있는데 유전자는 여성일 수가 있고 그런 간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미나가 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남자하고 여자로 나눠가지고 경기를 하는 순간에는 사실 이 트랜스젠더, 뭐 트랜스젠더까지 가기 전에 간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설 자리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염색체로 검사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어떤 그룹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그룹이 못 들어갔는데 실제로 아나토미컬리 그 해부학적인 유관 검사죠. 유관 검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또 완전히 다른 사람. 예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까지 있는 여성 선수가 자기는 평생 자기는 그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그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 검사로 자기가 남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스스로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도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남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성들 중에서 여자 선수들 중에서 그 신체적으로 굉장히 그 뛰어난 선수들 중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다른 평균 여성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점점 찾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저는 간성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남자 여자로 나눠져 있는 올림픽 그냥 다른 체육 모든 제도가 사실 저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 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재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초에 이게 이분법으로 성립되는 개념이 아닌데 연속성 상에 있는 개념을 반으로 뚝 자르면 어디로 잘라도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근데 상현이 말씀하신 건 사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성 정체성이나 그런 아이덴티티라는 게 바이너리가 아니다라는 게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흑백 논리에서 결국은 이게 연속된 스펙트럼 상의 얘기라는 게 사람들 모두의 인식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체급별로 할 건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저는 약간 비관론자라서 제 살아생전에 그런 날이 올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해결이 저는 이렇게 절대로 쉬운 문제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그 오래 걸리는 게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생각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누구나 다 그 같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됐을 때야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저는 우리 세대에는 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동설처럼요? 그렇죠. 누가 돈 자고 배 아무리 외쳐봤자 그 사람들 다 죽을 네, 안 때까지 믿기로 하면은 뭐 어쩔 수 안 믿기도 하면 뭐 안 믿는 거죠. 네. 네. 뭐 사실 지금 우리 백신도 좀 비슷하게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잖아요. 네, 어쩔 수 그건 뭐 없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네. 외계인이 납치하지 않는 이상 맞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제로 쓱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랑 캔디 크러쉬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번에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를 한 주체가 캘리포니아 주 산하 기관이에요. 이게 그 직장에서의 평등을 한국말로 하려니까 되게 어려운데 직장에서의 평등을 항상 감독하는 그런 기관인데 음, 여기서 소송을 한 이유가 2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급이 더 적었고 음, 그리고 성추행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했는데 그런 추행을 보고했을 때 오히려 보고했던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해버리고 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유야무야하는 그런 식의 대응을 보였다라는 게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좀 이제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심지어 이 서류상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어떤 한 여직원의 누드 사진이 돌아서 그대로 이 여성이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들어있는데 이게 alleged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이렇다고 지금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장한다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사실 직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거에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거나 뭐 어떤 건 심지어 날조된 주장이고 그리고 이게 좀 심하게 아주 좀 날것으로 번역을 하자면 할 일 없는 공무원들이 멀쩡한 회사 캐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식의 음. 원색적인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거에 대응해서 전 직원들이었던 사람들이 트위터에 다 이제 나도 이런 문화 봤다. 거기 그 고소장에 있는 거 나도 경험한 적 있다. 이러고 막 다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음, 현재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CEO의 성명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그 오픈 레터에 거의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다 사인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낮에 정오쯤에 이제 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일 던지고 나가. 음. 아니면 리모트로 일하고 있으면 이제 컴퓨터 꺼버리는 건데요. 학교에서 그거 얘기하는 수업 거부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사실은 2019년, 2018년이었나? 9년이었나? 구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글에서도 그 여직원들이 남자 직원들보다 같은 일을 했을 때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적은 월급을 받는다는 걸 이제 구글 안에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유해서 음, 그거만큼의 일을 덜 하는 걸로 워크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남자보다 여자가 뭐 예를 들어 87% 받는다. 그러면 13%만큼의 시간을 남겨두고 워크아웃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에 되게 약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블리자드도 구글도 이게 오거나이즈 되는 게 다 인터널 그 회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이루어지니까 다 사측에서 알고 있었고 사측에서 해라 불이익 없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거 PTO로 쳐주겠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거는 너희가 할 걸리니까 노동자로서의 걸리니까 당연히 불이익 없고 이것 때문에 월급 깎지도 않겠다라고 아예 음, 사측에서 그 전날 말했어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좀 어, 멋있었어요. 네. 이게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해줘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의사 표현을 하고 그러는 자유를 줘도 그게 우리 회사의 어, 미래에 더 좋은 일이다라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보기가 좋았고 이번 기회에 게이머 게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게임 쪽에 되게 좀 여혐 이런 문화가 많아서 사실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음,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사안의 분위기도 쇄신이 되면 좋겠어요. 음. 음, 사실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구글에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거나 다른 IT 업계에서 시위를 하거나 이제 그 프로테스트들을 직원들이 하는 거를 사실 그 허용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잘못 막으면은 이슈만 더 맞아요. 되고 잘못 터트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를 막는 건 사실상 현재는 불가능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회사 분위기가 되게 많이 그 오버 더 타임 많이 안 좋아지는 것도 업계에서 들리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되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겜돌이 겜순이들의 우상과 같은 회사였으나 현재는 되게 멀어졌거든요. 사실상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언더독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완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불 같은 그 악의 축 그렇죠. 같은 존재 비슷하게 진화가 돼버려가지고 특히 액티비전이 얻어가면서부터 더 음, 좀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 회사 자체가 네. 계속해서 근데 근데 사실 그게 게임 회사인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게임 업계에
그동안 노동 헬트 상태가 되나? 노동 조건이 되게 나빴어요. 그 작은 스튜디오들 경우에는 게임을 개발할 동안에는 개발자들을 왕창 뽑아서 정말 혹사시킨 다음에 딱 그 게임 개발 끝나면 개발자들은 그냥 다 잘라버리고 마케터들만 남기고 그냥 유지 보수할 엔지니어 조금만 남기고 이게 정말 거의 관행이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블리자드 같은 대기업이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자본을 모아서 하나를 만들고 그걸 홍보하고 판매하는 동안 다음 거를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엔지니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의 회사가 흔치 않았어요. 거의 없죠. 그러다, 네,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NC소프트나 뭐 이런 좀 큰 회사 말고는 게임 회사 이름 대보세요. 그럼 못 되잖아요, 사람들.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 주위에도 이제 게임 좋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다가 게임 업계 엔지니어 된 다음에 정말 완전 번아웃 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행이 그 원래 노동 환경이 안 좋은 업계에서는 당연히 뭐 큰 회사에서도 그 안에 문화가 좋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음, 약간 이쪽 문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게 약간 몸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갈아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문화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워낙 심하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갈아 넣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구글 같은 경우도 그 오리지널 게임 콘텐츠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아예 데파트먼트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 뭐 그래서 사실 엑스박스가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짜장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안정적인 데들을 인수한 게 게임을 흥행시키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메가 시리즈를 내놓는다는 게. 그래서 블리자드 같은 말씀하신 그런 뭐 상시 채용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정말 손에 꼽아요. 예.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계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픽사나 뭐 이런 데가 되게 흔치 않은 거고 ILM도 사실 이제 거의 더 이상 애니메이션 디비전은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굴리고 사람을 갈아 넣는 업계가 회사 문화가 좋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네. 저희 항상 저희가 다루는 소재 중에 코비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코비드 감염 상승세가 미국도 심상치가 않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 미국 시각으로 어제죠. 7월 27일 어제 하루 미국 신규 케이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만 8,775명을 기록했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백신을 몇 개를 만든 나라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 완전 접종이 아직 50%가 안 되긴 했는데 48%인가 9%인 것 같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근데 1차는 50 몇 %를 맞았고 근데 이제 음, 이 안 맞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엄청난 폭발적인 증가잖아요, 사실상. 이게. 그렇죠. 그래서 뉴욕시티가 그 경찰이라든지 소방관, 공무원, 선생 등 워커들에게 그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완전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그 미국에서는 그 이 최종 어떻게 보면 통보 같은 거를 얼티메이텀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대부를 보셨으면은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날렸는데 싫을 경우에 그 완전 백신 받기 싫으면 매주 한 번씩 그 코에다가 그 테스트 킷을 넣어가지고 뭐 계속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거기 관해서 글을 쓰다가 이제 찾아봤는데, 재밌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 카이저 퍼머네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맞을 건데, 회사나 나라에서 강제로 맞으면은 맞겠다는 식의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한테 강제하기 전까지는 안 맞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읽으면 결사항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맞으라고 하면은 맞겠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시-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맞으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순순히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장이었나? 99%가 그냥 바로 그냥 달성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식의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결사항전하는 건 아니고 맞으라고
맞지 않으면 너 여기 직접 못 나와 하는 순간에 다 맞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 그러니까 뉴욕시가 아니라 전 주 전체에서 백신 무조건 맞으라고 했고, 어젠가 구글에서 구글 오피스로 돌아올 사람들은 다 백신 맞아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카운티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78%거든요. 완전히 음, 다 백신 끝난 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12살 위 사람들의 얘기긴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여기는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진 않아요. 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맞은 사람은 아예 80% 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10만 명이라는 이 신규 확진자는 도무지 어디서 나오는 건가를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이만큼 경제적인 게 차이가 나면 여기는 원래 팬데믹 때문에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은 테크워커들이 많은 동네인데 거기에 접종률도 좋고 그런데 저 다른 어디는 원래 상황이 나빴는데 팬데믹 전에도 델타 변이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저는 이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정말 양극단화로 가는 게 좀 무서워요. 무섭다는 게 정말 솔직히 심정인 것 같아서 정부에서 강제해서라도 이걸 좀 줄여주는 건 찬성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찬성입니다. 그리고 또 CDC가 얼마 전에 이제 완전 백신 접종된 사람들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입장을 바꿨어요. 하도 이게 또 네. 감염률이 그 신규 케이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다시 마스크 써라. 자, 네. 그거 제가 아, 보기에는 마스크를 써서 접종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음, 백신 맞은 척하고 안 쓰는 사람들을 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 그때 그 처음으로 백신 fully vaccinated 된 사람들은 아웃도어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정도의 약한 메시지 나온 바로 다음 날 밖에 나갔을 때 정말 저는 쓰고 나갔거든요. 정말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써요. 네, 네. 그때 그 완전 접종률이 30%가 안 됐을 때였는데 70%는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는 농담입니다. 이게 결국 아시아 사회하고 미국 사회 특히 그러니까 뭐 서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마인드셋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안 맞고 내가 죽을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는 자세.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사회보다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의치 않는 것 같고 저는 저는 오히려 마스크 안 쓰죠. 예. 저는 오히려 한국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는 백신 맞았다가 죽는 경우 저런 거 보면 절대 맞고 싶지 않다고. 내가 왜 맞아야 되냐고. 그런 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참 답답하죠. 그래도 그 한국은 또 이제 또 우리 경쟁 워낙 좋아하니까 빨리 100% 달성하려고 아주 네. 빠르게 이 근데 어려울 공급만 것 되면은 같아요. 근데 저는 음. 다르게 생각해요. 한국이 공급만 되면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맞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근데 지금 이렇게 배기 안 이스라엘 될 이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아마 듣는 소스가 서로 다르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실 훨씬 빠르게 접종이 완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지금 특히 이제 파이저 백신, 저도 파이저 백신을 맞았지만 파이저 백신의 경우에 이제 효력이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시끌시끌했었는데 파이저에서 이제 돈을 벌려고 3차 접종을 팔려고 저런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발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슬슬슬 얘기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파이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확실하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서 이게 접종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효력이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이제 6개월 정도에는 3차 샷, 그러니까 두 번째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맞아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거를 정부한테 이제 허가를 구하는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음. 막 뉴스가 막 쏟아져서 어질어질합니다. 상희님 저 같은 모더나죠? 경우는 네? 상희님 상인이 모더나 뭐다나 맞으셨죠? 저 화이자요. 네. 아, 정말요? 우리 어, 셋 다 파이저예요?
네. 저는 원래 아, 존슨 앤 그렇구나. 존슨이었는데 맞아요. 그 바뀌었다고. 당일날 바뀌어가지고 화이자로 네네. 바뀌어서. 아 근데 아, 저는 여기. 그 부스터샷 뭐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가서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예, 그 부스터샷 특히 크로스로 다른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맞았을 경우에 이피컨시가 되게 올라간다고 테스트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긴 한데 그게 예, 그러한 그 코비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프로파일을 확 늘려준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가능하면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면 맞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이죠. 예, 저희 그 코비드 이야기까지 하고 예, 아무래도 저희 예. 40분이 훌쩍 지나서 그렇구나. 이슈 토크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예, 네. 다시 첫 한번 번째 이야기. 얘기는 예. 가기로 하고 이슈토크 넘어가죠. 네네. 근데 제가 이슈 토크 얘기 시작하면 또 상현님이 보태해 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On Ugly Truth라고 그 음, 뉴욕타임즈의 그 세실리아 강, 저는 강이라고 발음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캥이라고 캥이라고요? 발음하겠죠. 근데 앞에 머릿말에 엄마 아빠한테 바치는 라고 한자로 이렇게 한국말로 엄마 아빠 이렇게 써 있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어, 슈라 프랭클이라는 이 두 여성 언론인들이 쓴 책인데 원래 뉴욕타임즈에서 계속 다뤄왔던 걸 이제 책으로 쫙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면서 이 한마디로 페이스북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뭘 이렇게 많이 잘못했는지 정말 구구절절히 다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요. 제가 오늘 그 책 얘기를 다 요약을 해드리기는 좀 시간상 무리가 있고,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도 사실 지금 페이스북에 그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 내가 페이스북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옳은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음, 페이스북이 제일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상대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일도 있었지만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얼마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제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불러야 되나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페이크 어카운트 가짜 계정들을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이용한 적법한 사용자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을 써서 내지는 뭐 zero day vulnerability를 찾아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페이스북 제품인 페이스북 계정 그리고 솔직히 페이스북 계정 가짜로 만드는 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계정을 가짜로 많이 만들고 그 계정들을 가지고 또 페이지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서로가 막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공유해주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계정들을 이용해서 페이스북 광고를 사서 그 광고로 많은 사람들한테 가짜와 진짜를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호도할 만한 그런 글들을 음,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제가 결정적으로 되게 딱 그 숫자로 잘 정리된 한 문단을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2억,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을 써서 또 마찬가지로 1억 2천만 명 정도의 미국인한테 이 사람들이 만든 뉴스를 이렇게 익스포즈, 그러니까 노출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그 부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저 페이지를 몇 개 만들었고 계정을 몇 개 만들었고 이런 정리가 딱 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한테 가짜 뉴스랑 진짜 섞긴 했지만 가짜의 내용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하나인데 1원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음, 진짜 싼 거죠. 말도 안 되게 싼 그렇죠. 거예요, 이거 진짜. 왜냐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를 했을 때 몇 명이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몇 명이 봤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광고 할 때는 광고비가 노출에 비례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TV 광고가 훨씬 더 비싸고, 그게 너무너무 싼 거예요, 진짜. 제 주위에 페이스북 광고를 실제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성비 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성비 저도 갑인 사용해 이유가 봤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요. 다 도달 못했으면 또 도달 시켜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 직원이 심지어 트럼프 선거본부에 2명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광고를 잘 쓸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러시아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이 광고라는 게 사실은 보통 이게 TV 광고 이런 것도 이 드라마에 광고를 붙이면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연령대에 이런 이런 성별에 이런 이런 정도의 뭐 가계 소득을 가진 이런 게 되게 다 어떻게 보면 추측성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뭐 공유하는 것 이런 거 다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훨씬 많이 파악하고 있고, 그걸 물론 광고주한테 넘겨주지는 않지만, 광고주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여자한테 이거 광고하고 싶어. 그러면 저한테 바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팬데믹 동안에 저한테 한국 그로서리 파는 거 되게 많이 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정 현명한 부분 거죠. 프로필을 노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호하는 네. 거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어디 네. 어디서 산다를 얘기해 주진 않지만 대충 네. 여기쯤 산다 하는 사람들을 그럼요. 포괄하거나 네. 음, 뭐 저 맞아요. 같으면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무슨 무슨 그룹 이런 데 들어 있으니까 제가 사는 지역도 다 노출되어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굉장히 표적을 두고 노려서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너무 좋은데 이게 해킹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해킹이라고 말을 못 하겠거든요. 물론 이제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해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원래 페이스북이 되게 잘하는 일이고 이걸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이게 페이스북의 원래 사용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게 싼 방법으로 되게 아무래도 선거에는 네거티브 전략이 더 유효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이걸 왜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술력이 좋은 플랫폼에서 막지 않지? 라는 그런 정치권에서의 질문이 있고, 반대로 사실은 이 책에 들어있는 많은 얘기들이 페이스북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빅테크의 회사들 대부분이 해온 주장은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다만 툴을 제공할 뿐이고, 이 툴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용자의 책임이고, 우리는 노터치, 우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치, 미국 문화랑 되게 사실 잘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듣기 싫은 말을 좀 듣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건 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거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저 선거본부에서 말하는 것조차 네가 다 보고 유권자로서 판단해. 이건 네 음, 책임이야. 라고 사용자한테 책임을 주는 게 사실은 이게 그 기업이 뻔뻔하거나 그 기업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서에 먹히는 주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랑 DC가 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오바마 대통령일 때 좀 좋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일 그렇죠. 때는 음, 좀 실리콘밸리에서 도네이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이런 걸 좀 일찍 쓰기 시작한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이런 걸 좀 일찍 시작한 사람이라서, 본인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 선거 공부가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테크에 관한 조금은 호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2016년 대선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 정말 더 이상은 눈 뜨고 받을 수 없다라는 시점에 온 게 올해 1월인데, 올해 1월에 그 연방의회 의사당을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이때는 이건 DC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다니 라는 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여론이 확 이제 넘어가서 이거 이렇게 둘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 이제 좀 그 검열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규제가 필요해진 시점이 왔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트위터랑 뭐 페이스북이랑 이런 데서
네, 트럼프 어카운트도 없애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대중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실 똑같은 일인데 정서에 이런 시프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던 게 이 책을 요약해드리기보다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잘 이렇게 그 밑에 기술적인 레이어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그걸 별로 몸으로 느끼실지 못하겠지만 이제 좀 청취자분들 중에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면 아침에 딱 이메일을 열면 스팸을 골라서 지우는 게 일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그런 일 거의 안 하지만 저는 진짜 아침에 딱 이메일 그 프로그램을 열면 딱 보고 보기만 해도 스팸일 것 같은 것들을 먼저 다다다다다 지우고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스팸 이메일 때문에 전체 미국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얼마만큼 또 8%였나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음,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그게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팸을 우리가 지금 거의 큰 문제 없이 잘 그냥 쓸 수 있고 가끔은 내가 받아야 되는 이메일인데 없어서 스팸 폴더에 가서 찾아와야 될 정도로 되게 음, 필터링을 잘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필터링을 잘 하게 된 이유가 뭐냐를 보면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내용을 보고 얘는 스팸일 거야 라고 필터를 해주는 게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건 거의 망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예 이 이메일이 이 지역에서 보내지면 안 되는 이메일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제가 뭐, 뭐 상현님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상현님이 보통 쓰시는 동부에 있는 그 IP들에서 상현님 이메일들이 주로 왔을 텐데 네, 그거가 아니라 갑자기 계속 여기서 계속 동부에서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저 먼 어디 섬에서 이 네,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패턴 음, 이상하거든요. 음, 그러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일단 약간 이렇게 스누즈 버튼처럼 퍼즐을 눌러놔요. 네, 일단 눌러놓고 이 어카운트의 비헤이비어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퍼즐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네, 이건 사실은 개개인의 계정을 놓고 하는 얘기지만 그보다 더 내려가면 아예 IP 주소 레벨에서의 필터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메일 서버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고 메일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메일 서버가 저쪽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메일 서버에 해당하는 계정이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메일을 보내려고 하면 그냥 망 차원에서 잘라버려요. 음, 그렇게 사실은 필터링 되는 부분이 내용을 보고 필터링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지금 현재 스팸 필터가 돌아가는 방식은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네, 망차원에서 잘라버리는 것들이. 그럼 이런 기술이 우리가 이만큼 발전이 되어 왔으면 이게 사실은 이제 2006년에 베이전 필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스팸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으면 가짜 뉴스도 페이스 부분, 텍스트인데 네, 텍스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까지 못할 일인가? 네, 제가 저도 그게 보기에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잘 못 받아들일 것 같고, 그리고 못 네, 받아들이는 게 저는 되게 이해가 가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실은 스팸이랑 이런 정치적인 오퍼레이션이랑은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른 게 네, 뭐냐면 그만큼 공들여서 만들어요. 지금 우리 음, 스팸 그래도 스팸 필터를 기어코 통과해서 오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건 진짜 공들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음, 스피어 피싱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제가 음, 예를 들어서 상인님한테 오피스 아워에 후원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메일을 보내면 그런 상인님은 이메일 와요. 보실 거잖아요. 벌써. 저는 그죠? 네, 다 거르죠. 아, 왜 아니 걸을?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스폰을 해주겠다고 이런 게 있었어요 몇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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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국에 안타깝다. 있는 청취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네, 그건 일단 넘어가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보내면 상인님이 최소한 궁금해서 누가 보냈나 한번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음, 하고 싶다는 것도 읽어보셨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피어 피싱으로 보내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지는 타겟 오디언스를 위해서 공을 정말 많이 들이거든요. 음, 이렇게까지 공들인 거는 사실은 되게 거르기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실은 내용은 다 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망 차원에서 잘라버리는 게 제일 유효한데 페이스북 광고를 망 차원에서 자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 다 웬만하면 VPN에서 미국에 있는 페이크 계정으로 올리는 건데 그걸 뭐 망해서 걸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까지 공들여서 만든 거는 웬만하면 인공지능에 이런 걸로 거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더 발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비디오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디오 내용 자체를 다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음, 비디오 안에 그러니까 그이 책에도 나오는 예시인데 낸시 펠로시가 실제로 했던 연설인데 그중에 일부만 아주 아주 간단해요. 이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오디오를 조금 느리게 말하도록 편집해서 마치 이 사람이 무슨 약에 취했거나 술에 음, 취한 상태에서 말한 것처럼 해서 비디오를 악마의 쫙 편집. 돌렸단 말이에요. 음, 이걸 막을 수 있나? 이거는 보통 텍스트 정보를 거기서 뽑으면 캡션 뽑듯이 뽑는 거라서 실제로 한 연설이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네. 뭐 중간에 말줄임표 좀 더 들어간다 정도일 텐데 그런 정도의 아주 사소한 조작만으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걸 자동으로 잡아내기에는 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 낸시 펠로시 그 술 취한 그 가짜 영상에 대해서 그거를 그 낸시 펠로시 의원실에서 그 민주당에서 그거 밝혀낸 다음에 페이스북한테 음, 내리라고 했을 때 그거 맞아요. 알고도 또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도 여기서부터 사실은 또 정치적인 레벨이 네, 저는 그건 완전 100% 동의하고, 저는 이걸 자동으로 기술적으로 알아서 걸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다 할 수는 없다가 저는 정답인 것 같고, 그럼 백신만 거랑 되게 정치적으로도 비슷해요. 정치적인 그 의지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맞아요. 부족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게다가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뭐, 네, 사실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되게 그 애매모호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어떤 사람이 볼 예. 때는 뭐 이거 definitely fake고 막 여론을 음, 호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 맞아요. 볼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예, 있으니까. 재미로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제가 스팸 얘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지금 우리가 스팸 필터를 대하는 방법이 스팸이 제 인박스에 들어오면 굉장히 쉽게 리포트할 수 있고, 굉장히 쉽게 지워버릴 수 있고, 또 굉장히 쉽게 스팸 폴더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유저 입장에서 그게 페이크라는 걸 알기가 어렵지가 않고, 그 페이크라고 알았을 때 그걸 페이크라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있고 음, 스피어피싱처럼 저한테 왔는데 저도 그냥 당할 것 같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건 걸러줘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거는 기술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저는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합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니네가 기술로 해결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쉽게 당장 될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예. 페이스북만 못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영상 되게 많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모아서 하는 채널인데 막 수백만 명 거느린 사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똑같은 비디오에 대해서 유튜브는 바로 내렸고 몇 시간 만에 연락받고 바로 내렸고 페이스북은 안 내렸다는 저는 그 부분이 예.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음, 이게 회사 하나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의존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법이나 규제로 만들어야 될 예.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 에미 klobuchar가 그 섹션 230를 그러니까 말하는 섹션 230이라는 게 결국 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거기에 관해서 그 에미 klobuchar 그 상원의원이죠. 민주당 상원의원이 그 백신과 관련해서 그 의료와 관련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예외 조항을 두자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사실 지난번 그 제가 들었던 그 팟캐스트 그 피벗에서 팟캐스트에 딱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진행자 중에서 두 진행자가 이제 페이스북이 이거를 안 내는 이유가 그 정치적인 그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돈 벌려고 안 내리는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못 내리는 거냐는 거 가지고 이제 카라스위셔는 기술이 그거 안 돼서 못 내리는 거에 가깝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스캇 갤러웨이는 그거 관심이 없어서 안 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재희님 말씀 들어보니까 둘 다네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하는 예. 거죠. 제가 그걸 뭐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기술로만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못하니까 그 다음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는 그 대응 프로토콜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그거는 보안 프로토콜상으로 생각해보면 어디를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게 정말 100%안 뚫리는 철옹성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뚫린다고 가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뚫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뚫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갖춰 놓는 게 사실은 보안 관련해서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게 필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해커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파악해서 이걸 활용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해킹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대목을 다시 되돌아갔을 때 이게 만약에 해킹이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돈을 내고 광고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논의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예를 들면 신문 광고를 제가 돈 주고 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신문은 광고비를 받았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광고에 실어도 다 실어줘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저는 오히려 음. 이렇게 기존 언론들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신문사들은, 언론사들은 제가 알기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되면 광고비를 냈어도 그 광고를 내릴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붙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일이 처음부터 검열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쓰려주고 문제가 되면 그 조항을 가지고 와서 음. 그걸로 이제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도 비슷한 식으로 했었어요. 그 펠로스 비디오를 미리 검열한 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미스인포메이션에 대한 자기네 폴리시가 있어서 그 폴리시 극해서 내린다라고 했거든요. 음. 그런 식의 대응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저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완벽할 수는 확실히 없는 거고 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이 관심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뭐 해킹 이메일 이런 게 왔어도 저희 같은 사람은 사실 걸릴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근데 이런 해킹 이메일들이 노리는 건 취약층이거든요. 이런 테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렐러번스가 별로 없으신 분들,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걸릴 확률이 높고 페이크 뉴스나 이런 뭔가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주장 같은 것도 그런 취약한 부분들의 이게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예. 뭔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음. 예전에 이재희님 말씀하시는 것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옛날에 레딧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저는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저는 그 뉴스는 본 적이 없는데 나름 그 해커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주에 그 정치인 하나가 해커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듯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루저들이고 뭐 할 일이 없는 인간들에다가 실제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 뻥튀기를 하고 실제로 해킹이라는 거는 그다지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컴퓨터랑 모든 게 다 털려가지고 그 사람의
그 카드 정보가 다 해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아예 그 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다 붙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악랄하게 다 긁어가지고 다 붙여놓고 그 사람 이메일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를 발견한 다음에 그거를 공개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이 망가지기까지가 24시간이 안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재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어떤 사람도 100% 막을 수가 없고 만약에 해커들이 누군가 실력 있는 해커들이 누구를 뚫겠다고 했을 때 웬만한 개인이 그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내가 이거 일일이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조심하면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처절하고 적나라 해가지고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전 한국 속담에 그 말 너무 좋아하는데 열포졸이 한도도 못 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저 그 영어로 좀 이렇게 번역해서 티셔츠로 만들어서 입고 다닐까. 그래도 세큐리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your security is my job security라고. 그러니까 그 your security 사이에 좀 이렇게 나쁜 말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네가 보안 관리 잘 못하는 게 나의 job security다라고 네. 하는 그 티셔츠는 사실 많이 팔아요. 네. 근데 사실 정말 마음 먹고 뚫겠다고 했을 때 못 뚫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스팸 이메일 같은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안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페가서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제가 전화번호만 알면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걸로 실제로 해킹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메시지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해도 해킹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할 수 있느냐 하면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 방어 운전해도 정말 맘먹고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보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투 팩터 어센티케이션 항상 꼭 백업 하시고. 백업도 하고 저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패스워드 항상 업데이트. 근데 이게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는 아까도 잠깐 우리가 뭐 백신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갭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계속 발생하면은 그거에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더 당하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이 더 당하거나 약간 좀 예. 근데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한국 회사에서도 일하고 이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옆에 살다 보니까 그 암호 관련해 가지고 아주 단순한 건데도 왜 암호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뭐 패턴 없애고 길이 이런 것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하는 걸 보면은 미국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한국에서 개발자들이 지금도 뭐 제가 아는 개발자들 중에 지금도 이렇게 빨리 그 만들 때 이제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 접근해야 될 때 그냥 1, 2, 3, 4 아직도 하거든요. 뭐 미국은 패스워드고 한국은 1, 2, 3, 4고 뭐 그 정도 차이 아닐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그 길이는 훨씬 짧아요. 제가 느끼는 걸로는 굉장히 짧고 굉장히 어설프게 하면서 그냥 유지하는 거 크게 뚫리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두 분이 그 말씀하신 거에 옛날 되게 웃긴 얘기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 트럼프 재임 시절에 약간 카니에 웨스트가 백악관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이디어들을 네. 제시하겠다고. 네. 벌써 말만 들어도 약간 대환장 파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론 그런 막 매체들 쫙 깔려 있는데 360도로 카니에 웨스트가 거기서 자기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핸드폰을 연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가 00000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완전 빵 터져가지고. 비슷한 얘기 아는 거 있는데 그 이 얘기했잖아. 되게 좀 고래인 비트코인 소유자가 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톡을 할 때 그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제품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다른 제품에 그 6자리 코드가 뜨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해커가 그 로그인 시도를 해서 그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되고 있는 그 톡에 그 6자리 코드가 떠가지고 어, 그 6자리로 로그인해서 털어갔어요. 강연하는 도중에. 헐. 아, 별일이 다 네. 있습니다. 별일이.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꼭 데스크탑을 공유하지 마시고 윈도우 하나만 공유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왜 발표할 때 발표자들이 이렇게 그 강당에서 그 쏠 때 맥은 그래도 다른 그러니까 뭐가 이 두 번째 모니터에 들어갈 때는 이제 뭐 그 알림 같은 게 안 뜨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일찍 되기 시작했는데 그 윈도우즈 시스템에서는 이제 뭐 한 점 발표하고 있는데 야 밥은 먹고 다니냐 막 이렇게 막 그 강연 도중에 막 뜨고 그래가지고 네, 황당한 저는 거 많이 카톡 있었죠. 뜨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자기야 뭐 이런 거. 아, 네. 참, 이 보안의 세계도 사실 이재희님 덕분에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재미난 이야기도 워낙 많고 사실. 재밌습니다. 네. 네. 저 비행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 이메일 털어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게 그렇게 네. 못 믿는 상황에서 참 네. 쉽지 않죠. 같이 있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은 집착일까? 저희 그 네. 원래 그 버즈 토픽스 이후의 이슈 토크 그리고 매주 청취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 질문을 해주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 아까 상현님 그 저희 네. 그 간략하게 버즈 토픽스에서 하나 네. 하려고 했었던 그 네. 이야기 아이템이 하나 있었죠. 마지막에 공유를 하면서 저희 마무리를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마 그 테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거의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뭐 이번 주 초에 벌써 이번 그 분기 실적 발표한다고 하는 바람에 다들 이렇게 나온다 하면서 다들 흥분하는 느낌을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세 개가 이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는데 거의 다 그냥 장외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핏이 그 더블이 됐고요. 프로핏 더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기록을 썼죠. most profitable quarter라 그래서 이제 분기별 실적으로는 최고가 나왔는데 이걸 이게 지금 액수가 이게 제가 제대로 환산을 한 건지 50조가 나왔어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50조에 해당하는 프로핏이 나왔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레버뉴인가요? 이번에 그렇게 나온 게? 그리고 구글도 또 레버뉴가 또 62%가 광고의 레버뉴가 또 상승을 해가지고 세계 회사들이 다 이제 장외 홈런을 친 셈인데 이게 이게 전반적인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지금 다 그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디지털 기업들이 승승장구한다는 거는 상상은 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고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뉴스도 중국도 지금 디지털 경제가 실물 경제를 잡아먹는 수준으로 넘어가서 지금 뭐 전체 40% 가까이가 그렇게 그 디지털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 기업 사실 뭐 세계 기업이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것들도 실적이 다 좋으니까 이 디지털 기업들이 요 기업들이 잘했다기보다도 그냥 전반적으로 디지털이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팬데믹이 뭐 끝날 것 같지는 않았고 당분간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다음번 분기에도 또 성적은 계속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도 아마 내일 발표가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내일일 거예요. 네. 다 몰려서 하니까. 저는 이 중에 얼마나 팬데믹 특수가 있나 사실 조금 궁금해요. 아, 음. 다는 아닌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당연히 다는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원래 어닝이 늘어나고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애플은 제 주위에 이번에 팬데믹 동안에 애플 기기 새로 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다들 집에서 시간을 많이 음, 보내고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뭐 한 개 가지고 여럿이 쓰던 거를 온라인 수업하고 이러면 같이 쓰기가 어려우니까 새로 기기 장만한 집들이 주위에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팬데믹 특수가 조금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전에는 그냥 안 샀을 것도 사게 되고 그래서 팬데믹 특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최고 실적을 낸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게 이 클라우드 섹션의 이야기인데 그 애주어랑 또 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클라우드 섹션의 그 쌍두마차거든요. 근데 네, 다이나믹스가 사실 이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관련이 대단히 깊어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는 많은 기업들의 이러한 사용으로 사실 올해 이게 43%가 성장을 했어요. 네, 올해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또 그 팀즈가 월 평균 네. 사용자라고 하죠. 마우. 예, 2억 5천만 이게 명을 2억 넘었어요. 5천이,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줌 2억 2억 5천? 5천이랑 차원이 사실 다른 2억 5천인데 그쵸. 이건 다 돈 내고 쓰는 2억 5천이거든요, 대부분.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많이 그게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음, 확실히, 워크와 관련해서는 그냥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지 지메일 들어갈 때 예전엔 지메일로 떴는데 지금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인가로 바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모두 다 이제 워크스페이스 쪽으로 일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각각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팬데믹이 장기화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얼마나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테크 쪽의 그러한 성장세는 아직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오늘도 많은 소식 재미난 이야기 저희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상현님께서 이시토크를 아마 준비를 해주실 것 같고 저희가 네, 그 질문, 링크를 다시 한번 저희 그룹에 공유를 할게요. 아니면은 저희 방송 중간에 클럽하우스에 이제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나 이재님께 상현님은 그 폰을 옆에다 안 두시기로 해가지고 네. 에코가 좀 발생해서 저나 이재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좀 반영을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